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00억 원 가까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유한국당 당원권을 정지당했습니다. 최순실 씨는 박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사익을 주기 위해 뇌물을 받았다면 법정에서 목숨을 끊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심재철 의원에 이어 국민의당이 조금 전에 필적 감정서들까지 공개하면서 문재인 후보 아들의 특혜 채용 의혹을 또 제기했습니다. 21일 남은 대선 전국의 4대 쟁점을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게 진단해보겠습니다. 전문가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신지호 연세대 개건교수, 이수희 변호사, 고영신 한양대 책임교수, 양문석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기소되면서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1호였던 당원권을 자동으로 정지당했습니다. 과거에 무소속으로 한 적은 있지만 당원권이 정지당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 굴곡의 역사를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랑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비장한 각오를 다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네, 신 교수님. 네. 새누리당이 지금 있기는 하잖아요. 조원진 후보를 내세운. 네. 뭐 그 당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면 풀릴 수도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풀릴 수도 있는데,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이 새누리당의 당원 단계를 그대로 이제 계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 당원 단계에 보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가 되면은 기소됨과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가 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정 판결 나서 유죄가 인정되면 그 당원권 정지 기간이 또 길어집니다. 그만큼. 그런데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당원 단계에 입각해갖고 오늘 기소가 됐으니까 이제 자동으로 당원권 정지가 된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박 전 대통령이 스스로 좀 당적을 정리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과거의 그 전직 대통령들 사례를 보더라도 이제 나를 잊고 당신네들은 당신네들대로 어떤 새로운 길을 떠나라. 네. 이렇게 좀 정리해주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당적을 정리를 안 해주면은 저 박 전 대통령의 당원권이 있는 저 당이 새로운 출발하기에 참으로 힘들어지는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또 그럴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스타일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낮아 보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스타일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영상에서도 봤지만 박 전 대통령 그 천막 당사 그때 당시 기자들도 굉장히 추워가지고 고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걸 보면 이 당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 당을 떠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건 이해창 총재 시절에 그 당시에는 한나라당이죠. 그렇죠. 그래갖고 예. 한국미래연합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잠깐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말하자면 문패를 좀 바꾸긴 했습니다만 자유한국당으로 말하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든 당이다. 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1998년 그런 정치를 시작한 이후로 어쨌든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으로 이어지는 이 정당에 대해 특히 보수 정당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네. 사실은 이 뿌리는 과거의 공화당에서 그 후에 민정당으로 쭉 이어지는 뿌리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당을 깨끗이 떠나고 이제는 자기는 뒤로 이제 완전히 물러나고 더군다나 탄핵까지 네.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본인의 그런 애착이라든가 또 어떤 집착 이런 네. 것이 강한 분이니까 아직도 정리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정규제 TV란 인터넷 TV에 출연해서도 새누리당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보였는데 그 대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많은 단체들이 있잖아요. 학교도 있고 회사도 있고. 근데 거기서 이제 자기 동창이나 친구를 부를 때 동지 이렇게는 절대 안 부릅니다. 유일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다만 정당이라는 것은 같은 신념, 가치관, 역사관, 뭐 안보관, 뭐 경제관, 경제 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여야만 만들 수 있는 정당이라는 건 그런 결사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런 말을 한 것으로 봐서 뭐 본인이 당원권 정지가 풀리면 복귀를 할지언정 그만두지 않을 거란 얘기들 많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두 가지죠. 당은 내 거다. 나라도 내 거다. 네. 사실상 뭐 사유재산처럼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재밌는 게 그거잖아요. 1호 당은, 혹시 더불어민주당 1호 당은, 국민의당 1호 당이 누군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 같은 데 1호 당원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네네. 저기만 유독히 1호 당원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던 그렇네요. 측면들이 있고. 대통령은 당연히 1호 당원 아닌가요? 아니죠. 그 대통령이 1호 당원은 아니죠. 예전에 뭐 총재 시절이나 네. 뭐 그런 그 흐름 건의주의 시절에 있었던 그 내용이지 1호 당원이라고 알려진 사람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근에 처음이다라는 거 하나를 지적해야 되고 예. 당원권 정지에 있어서 이제 서청원 의원 그다음에 최경환 의원이 당원권 정지 상태입니다. 윤상현 의원도 그렇죠. 예. 즉 앞서 신조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러한 당원권 정지를 당했던 사람들이 비켜줘야 자유한국당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는데 네. 즉 박근혜 대통령이나 서청원 의원이나 최경환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 같은 이러한 당원권 정지 대상들이 좀 정리가 돼줘야 저기에서 새로운 변화와 보수의 재구성에 대한 고민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것들을 가로막고 있다. 세 번째, 자유한국당의 당원권의 정지 문제는 사실상 이 고무줄 같이 홍준표 지금 후보 같은 경우에 당원권을 또 복권시켜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고무줄 같은 당원권 정지와 복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 부여를 할 필요가 있나? 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참 새로운 말씀도 해주셨고 그래서 아까 신 교수도 얘기했지만 김무성 의원 전 대표는 이렇게 요구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께서는 당의 제1호 당원으로서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당을 살려야 한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당적을 버려야 합니다. 네, 지금 보면 이게 바로 지난해 11월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최순실 씨 게이트가 터진 이후에 지금 탈당을 요구했거든요. 그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끔찍하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선당 후사의 마음을 아까 신주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박 전 대통령께서 당시 당적을 버리고 좀 정말 진심 어린 어떤 사과의 말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보수 세력이 이 정도까지 수세로 몰렸겠느냐, 불과하고 네. 있겠느냐, 네. 그런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저랬던 김무성 전 대표가 이제 나와서 바른정당을 창당을 했는데 지금은 또 파열음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 현 상황 자체를 되돌아보면은 결국은 이 보수 세력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요 키는 박 전 대통령이 쥐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런 면에서 아쉬움이 크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이후에 내년에 있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는지, 자세를 보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전향적인 태도가 있었으면 합니다. 근데 동지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당원 동지. 정말 보통 우리 회사를 같이 하면 동업자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동지와 동업자의 차이는 뭐겠습니까?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그게 동지고. 뜻이자니까. 그렇죠. 예. 이익을 같이 하는 사람이 동업자가 되겠죠. 근데 정당은 뜻을 같이 하는 사람. 참 이게 거룩한 말이고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박 대통령이 만들었던 새누리당이 정당은 모름지기 가치 집단이어야 되는데요. 이게 뭐 공천권이나 서로 그냥 나눠 먹고요. 뭐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뭐 하는 어떻게 보면 사익을 추구하는 이익 집단 돼버리면 이 정당의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고 이렇게 돼버리는데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바로 그거 아닌가. 네네. 고객의 가치를 사회 영역으로 끌고 들어도 완전히 무너뜨린 거거든요. 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의 동지라는 단어를 강조하는 게 제가 봐서는 좀 그렇습니다. 아까 양문석 이사장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 자유한국당의 당원권이라는 게 좀 고무줄 같다 이런 비유를 쓰셨어요. 그런데 말씀할 때 나온 홍준표 후보는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돈 한 푼도 갖지 않은 사람을 박 전 대통령 얘기하는 겁니다. 주장을 파면하고 구속까지 시켰다.
박 전 대통령 당원권 정지는 당연하지만 여론 재판 대신에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해야 된다. 본인 재판 의미도 좀 담은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공정하게 재판이 아직 시작이 되지 않았지만 네. 그동안 뭐 수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편파적이라는 그런 얘기는 안 나오는 것이고 또 재판이야 당연히 공정하게 진행이 돼야죠. 근데 저 멘트만 보면 뭐 출당이나 탈당 이런 거는 생각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에서. 그동안 뭐 홍준표 후보가 춘향인 줄 알았더니 향단이더라 이렇게 또 비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 번 상당히. 나왔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이 보수표가 워낙 중도 보수표가 안철수 후보로 가니까 어차피 친박 또 보수표를 겨냥해서 박정희 대통령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도 지금 이렇게 좀 칭찬하는 네네. 또 끌어안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는데 어쨌든 뭐 지금 보수층이 그런다고 해서 크게 열심히 움직일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 네네. 또 앞으로도 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재판은 뭐 엄격하고 엄정하게 저는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네. 저 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번이라도 재판을 했나요? 아직 안 아직 했죠. 안 받았죠. 기본적으로 저 말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느냐 하면 아직까지 재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정하지 않았다라는 과거형을 쓴단 말이에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정치 선동을 하겠다. 시작도 안 한 그 재판을 공정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현재 재판부와 그 검찰을 공격하는 모습들도 그 마땅치 않지만 네. 그러면 왜 공정하지 않았는지 근거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시작하지도 않은 재판을 공정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공정하지 않았다라는 근거도 없는 홍준표 후보의 저 발언에 대해서 참으로 참담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론 재판 대신에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네, 저게 아마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저기 그 검사의 변호사 출신이니까 그렇죠. 이 얘기는 저는 뇌물죄로 의율해서 기소한 거에 대해서 네. 그거를 법리로만 판단을 해달라 그런 주문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네. 뭐 유차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뇌물죄 의율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뭐 이게 뭐 정치적인 네. 의미보다는요. 네. 자, 양희상 장의 말씀 또 이수희 변호사의 말씀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듣고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최순실 씨가요. 요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적극 감쌌습니다.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표현이 매우 강합니다. 박 전 대통령이 오랫동안 헌시계를 차고 신반도 낡은 것만 신던 사심이 없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기업을 강탈해서 저한테 사익을 준 게 사실이라면 제가 이 자리에서 목숨을 끊겠다. 자살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을 그러니까요. 썼는데요. 지금 최순실 씨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최순실이 잘못한 거지 내가 그걸 뭐 거기 연관된 건 없다 네.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업으로부터 뭐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게 있으면 그 최순실의 작품이지 박근혜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런 식의 여태까지 이제 그 논리 구조인데 그렇다고 예. 최순실 씨가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 대통령이 나한테 직접 챙겨준 건 없고 내가 혼자 알아서 해먹은 거다. 이렇게 나올지 네. 나도 해먹은 거 없다. 대통령도 저렇게 사심이 없고 사익을 한 번도 추구한 적 없지만 그 충복이 되고자 했던 나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나올지가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재판에 있어서 갈림길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첫 번째처럼 나오면은 본인이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 뇌물죄는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에 관여한 바가 없으면 본인이 따로 챙긴 것도 그 별도의 죄로 처벌받더라도 뇌물죄 중형으로는 처벌을 안 받을 수 있다. 그런 아마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아니 근데 저 네. 이 자리에서 목숨을 끊겠다 이건 진짜 억울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뭐 목숨을 끊겠다라는 이야기. 비유적 표현이겠죠. 네. 비유적 표현이고 자신의 결의를 이야기를 했는데 네. 문제는 헌시계와 낡은 신발입니다. 아, 예. 박근혜 대통령이 영국 그 출장을 갔었을 때 병기와 그다음에 침대를 공수해갖고 교체해달라 뭐 그다음에 요구하고. 인천시청을 갔었을 때도 병기 교체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이런 분에게 헌시계와 낡은 신발은 전형적으로 좀 생경하게 들립니다. 국민들의 정서와 국민들의 상식과 국민들의 지식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완전 거부하고 국민들을 정말 바지저고리 핫바지로 만드는 네. 이런 그 발상이거든요. 그 정도로 최순실 씨가 갖고 있는 사고 자체가 오로지 주군을 향한 그 맹목적인 충성이냐
안 그러면 외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계속해서 네. 역으로 희롱하는 거 조롱하는 거냐 이 측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헷갈리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말씀처럼 이 넉 달 전 1월 16일입니다. 헌재에서 최순실 씨가 본인의 이제 얘기를 하면서 충신 발언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충신 논란이 있었는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리고 몇백억을 재산을 형성했다는 등 집권화갖고 몇백억이 됐다는 등 그런 거는 그 전후 상황을 전혀 상황하지 않는 고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겁니다. 대통령께서는 확실한 자기의 철학이 있었고 제가 곁에서 떠나지 못했던 이유도 그 뭐 챙겨주실 분도 사실 뭐 옆에 다른 분들은 뭐 마땅히 없었고 제 나름대로는 충신으로 남고자 이렇게 했는데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충실로 남고자 했는데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든다라면서 울먹이고. 그 부분에서 목이 메이네요. 네, 그리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익을 추구했으면 내가 목숨을 끊겠다. 굉장히 강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 옹호하네요. 요새 목숨을 갖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뭐 그 전에 자꾸 그 죽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홍준표 지사도 전에 무슨 그 대법에서 무슨 판결이 나면은 뭐 자살도 검토하겠다고 얼마 전에는 또 무슨 그 보수 같이 죽자하고 또 예. 어젠가는 보니까 이렇게 보수가 이번에 뭐 안 되면은 낙동강에 빠져 죽자 하는데 그 죽자 이렇게 예. 하는 것은 너무 죽음에 관련된 네, 표현들이 그런 요새 많이 말씀들을 하는 날선 것은 표현들이 뭐 많아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네. 최순실 씨는 어쨌든 뭐 개인적으로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참 뭔가 아쉽고 뭐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충신 노릇하게 했지만 네. 한시로 간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이제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면서 전에는 경제 공동체에 나누면은 이제는 운명 공동체라고 스스로 인식을 하는 것이죠. 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유죄를 받으면 자기도 유죄를 받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박근혜 대통령은 무죄다. 그걸 자꾸 주장함으로써 전 대통령의 그러한 앞으로 재판에 뭔가 좀 도움이 영향을 돼야 또, 결과적으로 예. 같은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자기도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결과는 최순실은 지금 노승일이라든가 고영태 이런 사람들이 짜고 뭐 말하자면 어떤 기획 음모를 통해 가지고 네. 한 건을 내고 자기한테 지집을 씌웠다.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자기는 허세라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는 고영태와 차은택이가 실세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대통령 네, 측근이라. 세상에 어떤 사람이 차은택, 고영태가 대통령 측근이라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본인이 허세라 그러는데 이 사람은 허가받지 않은 실세죠. 그건 맞는 얘기 같아요. 그렇게 네. 그랬다 건다면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괴담 비슷하게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정말 뭐 우리 고 교수님께서 강경하게 좀 질타를 하셨는데 최순실 씨는 또 법정에서요 검찰에 대해서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아무리 검찰이라도 이 나라 대통령을 뽑는 국민이 있는데 그렇게 모욕적으로 몰고 가지 마라라고 하면서 박 전 대통령 변호인 해임 소식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7명 해임한 것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과의 커뮤니케이션 문제 때문일 것이다. 박 전 대통령 상당히 억울할 것이다. 40년 모신 내가 대통령을 잘 아니까 대통령 측에 아이디어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 변호사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런 경우에 거칠게 표현해서 꼴값이라는 표현을 쓰죠. 아유, 저는 속칭. 예, 저는 그런 속된 말을 하고 표현입니다만, 싶습니다. 진짜 이게 대통령을 정말 모욕스럽게 만든 건 저는 최순실 씨라고 봐요. 정유라 친구 아버지 회사인 KD 코퍼레이션 네. 박 전 대통령께서는 그거를 그 정호성 비서관 통해서 들었다라고 하시지만 그 얘기가 어디로 첫 출처는 최순실의 청탁에서 시작이 됐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어떻게 대통령을 통해 가지고 그런 청탁을 할 생각을 하는 거, 그거 자체가 저는 대통령을 굉장히 무시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게 외려 더 모욕적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 뭐 대통령께 자기가 대통령을 잘하니까 아이디어를 주겠다? 그것 때문에 이 사달이 난 거 아니에요. 대통령한테 네, 아이디어 네. 주다가 네, 그렇습니다. 정말 좀 속칭 꼴값이란 말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예, 뭐 그래도 그렇게 또 방송에서까지 말씀하시니까 네. 민망하긴 합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최순실 씨가 변호인과도 터놓고 말하지 못할 거다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해요. 그렇다면은 이제 최명성 변호사와 함께 지금 마지막 충신 표현이 적합치 않습니다만 네. 유영하 변호사와도 터놓지 못한다는 뜻 아니겠나? 그러니까 나만 믿어라 이런 얘기입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아니, 이거는 봐서는요, 자기 둘 사이에 일단 어떻게 교통 정리가 되면은 그 정리된 거를 변호인들에게 알려주겠다. 그 순서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왜냐면 그 둘 간에 뭔가 교통 정리 딱 짜맞추기가 되기 전에
변호인이 끼어들면 오히려 이게 더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면 그 얘기인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없어요. 사실 구치소도 다르고 말이에요. 변호인들끼리 얘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변호인들을 통한 간접 소통은 가능한데 지금 변호인 빼놓고 뭐 직접 만나고 싶다는데 이거는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얘기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근데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아요. 비선 실세에서 이제 비선 변론으로 변론으로 비선 변론이다. 예. 사실 미르 K스포츠 만든 그 네.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변호인들한테 얘기 안 했을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유영하 변호사한테도 내가 무슨 속셈으로 이거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오로지 최순실과 박 전 대통령만 아는 그런 비밀인가 이런 부분은 나하고 조용히 어떻게 좀 무슨 편지를 통하든 뭐를 하든 이렇게 해보자. 둘이 한번 논의를 해서 입을 딱딱딱 맞춘 뒤에 이렇게 나가자. 뭐 이런 정도 신호를 보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편지는 주고받을 수 있어요, 두 사람이? 그게 문서 수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는 그걸 다 검열을 했는데 네네. 그 인권 침해다 그래서 검열을 안 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공범끼리는 못 해요. 공범끼리는 주고받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은 지금 공범으로 공모관계로 기소가 됐기 때문에 변호인들끼리 상의는 가능한 거고요. 네. 자, 이 최순실 씨가요. 검찰의 강압수사 얘기를 누차 얘기하면서 뭐 특검에서는 민주주의 특검 아니다. 유명한 그 발언도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한 대목을 좀 들어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저는 검찰 신문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유도 신문에는 대답 안 하겠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한 얘기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여긴 검찰 조사를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두 개의 재단을 만들 생각을 이때부터 한 거 아니냐. 그거는 너무 많이 나가시는 겁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아닙니다. 뭘 물어보시려고 그러는 거지 물어보시는 거를 여쭤주세요. 검찰 수사도 그렇고 특검 수사도 그렇고 너무 강압적이고 너무 압박적이라서 제가 정말 이게 대한민국의 검사들이 제대로 이 수사를 하고 있는 의지가 있나 제가 정말 너무 사람이 거의 죽을 지경입니다. 너무 압박과 강압 수사를 받아서 그래서 제가 지금 특검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대로 1월 16일 날 했던 주장이 또 되풀이돼서 거의 죽을 지경이다 이게 최근에 나왔는데 한웅재 서울중앙지검 형사 8부장이 옥중조사 계속했잖아요. 그 한 부장에 대해서도 이렇게 최근에 주장했습니다. 한 검사가 당신이 모든 것 안고 가라는 식으로 말했다. 내 얘기 믿어주지도 않고 내용도 모르는 조서가 꾸며졌다. 자, 양 이사장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처음부터 일관되게 엮였다, 음모다, 강압이다 하면서 꾸며졌다. 예, 꾸며졌다. 기본적으로 그 여론에 호소하는 발언들을 일상적으로 해왔고, 그 다음에 그 재판정에서도 저러한 발언들을 계속하는 것들은 네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주장하는 거지만 차고 넘치는 증거에 대해서 사사건건 그 해명하거나 변명할 수 있는 논리가 없다. 네. 그 증거 앞에서 논리가 없기 때문에 다른 측면에 있어서 그 성동격서의 그 측면에서 네네. 동쪽에서 계속 얻어 터지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서쪽 가가지고 딴 이야기 하는 것. 이제 이게 기본적인 전략과 일관된 전략과 전술이다. 조사의 과정과 재판의 과정에서. 네네. 그래서 계속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순실 씨의 발언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우리는 논리적이고 치밀한 분석이 아니라 네네. 끊임없이 국민들을 속이고 국민들의 동정을 살려고 하는 전형적인 여론전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오히려 맞는 것 아니냐. 네, 지금 최순실 씨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단호하게 아닙니다. 계속 부인을 하고 있는데 참 재판장, 판사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제는 정작 짜증을 낸 사람이요. 최순실 씨였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네네. 최순실 씨 똑같은 질문을 물어보면 내가 정신병 들겠다.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의혹 제기 좀 하지 마라. 라고 큰 소리 칩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신경질적으로 말하지 말라라면서 오히려 얼르고 달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서 또 최 씨는 두 재단 있잖아요. 미르 K스포츠 재단. 설립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 할 때 아까 고 교수 말씀하셨지만 고영태, 차은택 이들이 모두 실세 노릇을 한 거고 나는 완전히 허세 노릇을 했다. 자, 허세 코스프레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저런 게 좀 뒤늦은 적이에요. 지금 최순실 씨가
재판정에서 저렇게 신경질적으로 답을 하고, 근데 이게 보면 이제 재판은 물론 이제 법리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만, 그 피고인들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이런 것도 양형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제 재판에 대해서 비협조적이거나, 뭐, 네. 좀 비정상적인 언행을 일삼는다거나, 그런데 최순실 씨가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이지, 이게 최순실 씨도 지금 좀 오락가락 한다고 느껴지는 게, 대통령을 어떻게든지 보호하고 싶고 대통령을 위해서라는 뭐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자기 재판에 와갖고는 뭔가 그 재판장으로부터 이렇게 경고를 받는 언행을 일삼는다는 거는요. 네. 이건 뭐 일관성이 없어요. 그런 점에서 무슨 뭐 재단 얘기를 지금 고영태, 차은택이 실수였고 나는 허세였다? 아니 근데 고영태, 차은택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소개시켜준 사람이 최순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자가당착이죠. 그렇죠. 이런 거. 일종의 네. 자가당착이 되고 있는 거야. 예. 근데 이게 재판할 때 이렇게 그 뭐 유명 이제 정치나 권력가들 중에 검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신경질적인 반응이라든가 검찰을 좀 우습게 보는 듯하게 대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누릴 만큼 누려봤던 사람들이 이런 태도를 보이거든요. 아, 그래요? 저는 그런 면에서 최순실 씨가 헌재에서나 지금 자기 형사법정에서 이렇게 검찰한테 저렇게까지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는 그동안에 얼마나 실세로 누렸었느냐. 저는 그게 엿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쯤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 관련된 얘기를 접고요. 대선 21일 상황실 특보로 넘어가겠습니다.